2017년 봄, 인도 오디샤주의 어느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 서 있었어요. 그 들판은 10년 넘게 제철소 부지라고 불려온 땅이었는데 정작 그 위에는 굴뚝 하나 서 있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날 짐을 쌌어요. 사무실 간판을 떼고 남은 서류를 상자에 담고 마을 사람들과 별다른 인사 없이 그 땅을 떠났어요. 떠나는 쪽도 남는 쪽도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10년 넘게 서로 밀고 당겼는데 결국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회사가 포스코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최근에 다시 인도로 들어갔어요. 같은 나라, 심지어 같은 주예요. 다만 이번에는 들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은 그 두 번의 입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같은 회사가 같은 땅에 갔는데 왜 한 번은 빈손으로 나왔고 한 번은 계약서를 들고 들어갔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이야기의 뼈대가 될 눈높이를 하나 깔고 갈게요. 집을 구할 때 우리가 고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돈을 다 내고 들어가 사는 방식이에요. 방을 어떻게 쓸지 내가 정하고 이익도 내가 다 가져가는데 대신 집주인이나 동네와 부딪히면 그걸 혼자 감당해야 해요. 다른 하나는 그 동네에서 이미 집을 여러 채 굴리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하는 방식이에요. 몫은 나눠야 하지만 동네 사정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부딪힐 일 자체가 줄어들어요. 이 두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낫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첫째 쪽을 고르실 거예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다 가져가는 게 당연히 유리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 판단이 맞으려면 조건이 하나 붙어야 해요. 내가 그 동네를 그 동네 사람만큼 안다는 조건이에요. 동네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사를 해보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계약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들어가 살아보면 이 동네에서는 원래 이렇게 한다는 말 앞에서 계속 밀리거든요. 그 말 앞에서는 돈도 논리도 잘 안 먹혀요. 이미 그렇게 굴러온 방식이 있는 곳에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준비를 해가도 그 방식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혼자 들어가면 세입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풀어볼게요. 먼저 처음 들어갔을 때가 어땠는지부터요. 2005년이었어요. 포스코가 인도 오디샤주와 제철소를 짓겠다는 양해각서를 맺었는데 그 규모가 120억 달러였어요. 이 금액은 당시 인도가 받아본 외국인 직접 투자 가운데 가장 큰 건이었어요. 인도 정부도 반겼고 주정부도 환영했고 한국에서도 대단한 뉴스로 다뤄졌어요. 계획 자체는 아주 합리적이었어요. 오디샤는 철광석이 많이 나는 곳이라 원료를 옆에서 캐서 바로 쓸 수 있고 인도는 앞으로 철을 어마어마하게 쓸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계획에는 전제가 두 개 깔려 있었어요. 제철소를 세울 땅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옆에서 철광석을 캘 권리를 받는 것이었어요. 땅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필요한 부지가 4,000에이커가 넘었는데 그 안에 마을이 여러 개 들어있었어요.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반대는 곧 시위가 됐고 시위는 몇 년씩 이어졌어요. 인도의 토지 수용 절차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가 여러 겹이고 그 가운데 한 곳에서 걸리면 그대로 멈췄어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흔히 보상금만 넉넉히 주면 풀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땅에서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몫이 늘 남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 자체가 그 땅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옮겨갈 곳을 마련해 준다고 해도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없게 되면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생계는 생계대로 잃는 셈이 돼요. 이런 반대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가라앉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업이 길어질수록 반대하는 쪽이 조직을 갖추고 논리를 다듬어서 훨씬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외국 기업이 상대라는 사실이 반대의 명분을 키웠어요. 우리 땅을 남에게 넘긴다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협상 상대가 갑자기 여러 명으로 늘어나요. 여기에 더 큰 게 터졌어요. 인도가 광물 채굴권을 주는 방식을 바꿨어요. 원래는 정부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채굴권을 배정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경매로 바꿨어요. 부패 논란이 커지면서 나온 개혁이었고 그 자체로는 이상한 조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변화가 포스코의 계산을 통째로 무너뜨렸어요. 철광석을 옆에서 캐서 값싸게 쓰겠다는 전제가 사라졌으니까요. 경매로 사려면 값을 남들과 똑같이 치러야 해요. 그러면 굳이 그 먼 곳에 제철소를 지을 이유가 절반 넘게 사라져요. 그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갔어요. 양해각서를 맺은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첫 삽을 못 떴고 그러는 동안 세계 철강 경기는 내려앉았어요.
결국 2017년에 사업이 접혔어요. 처음 도장을 찍은 때부터 세면 12년이 지난 뒤였어요. 이 12년 동안 세워진 건 없었어요. 대신 소송과 시위와 협상 기록만 잔뜩 남았어요. 이 기간을 그냥 흘러간 시간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사이에도 사무소는 유지됐고 사람은 상주했고 법률 자문과 현지 대응에는 계속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무엇보다 아까운 건 그 회사가 그 기간에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대형 투자에서 10년을 잃는다는 건 그 10년 동안 시장이 어떻게 바뀌든 그냥 지켜만 봐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인도 안에서는 현지 철강 회사들이 계속 몸집을 키웠어요. 우리가 절차에 묶여 서 있는 동안 그 자리에서 뛰던 회사들은 공장을 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실패는 돈을 얼마 썼느냐로만 계산되지 않아요. 들어갈 자리를 만들지 못한 채로 문 앞에서 10년을 보냈다는 사실이 훨씬 무거워요. 혼자 들어가면 세입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들어간 건 뭐가 달랐을까요? 여기서부터 숫자를 몇 개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20일에 포스코가 인도 철강회사 JSW와 본계약을 맺었어요. 일관제철소를 함께 짓기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이었어요. 지분은 50대 50이에요. 이사회도 양쪽이 똑같은 인원으로 채우기로 했어요. 이 구조를 잠깐 짚고 갈게요.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못하는 대신 어느 한쪽이 혼자 뒤집어 쓰지도 않는 구조예요. 합작에서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단순한 셈이 아니라 그 사업의 성격을 정하는 결정이에요. 한쪽이 더 많이 쥐면 결정은 빨라지지만 덜 가진 쪽이 점점 발을 빼고 정확히 반씩 나누면 양쪽이 끝까지 자기 일로 여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반씩 나눈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걸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쪽이 다른 쪽을 하청처럼 여기는 관계에서는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아요. 이사회를 똑같이 나눠 채운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길을 아예 막아놓고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설계예요. 이런 설계는 사실 서로를 믿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못 믿어서 나와요. 상대가 언젠가 자기 이익만 챙기려 들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때 그러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장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두는 편이 오래가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동업이 몇 해 만에 갈라서는 걸 우리는 주변에서도 자주 보잖아요. 제철소 규모는 연간 조각 600만 톤이에요. 샘물을 뽑는 고로부터 시작해서 강판을 만들고 도금까지 하는 일관 공정으로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일관이라는 말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샘물만 뽑아서 덩어리로 파는 공장과 그 샘물을 끝까지 끌고 가서 완성된 강판으로 파는 공장은 남는 몫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설계는 인도의 원료 가공 기지를 하나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팔릴 물건을 그 나라 안에서 끝까지 만들어내겠다는 쪽에 가까워요. 투자 규모는 총 10조 7,301억 원으로 잡혔어요. 절반씩 나눠내는 구조라 포스코가 되는 몫은 그 절반이에요. 금액을 감으로 잡기 어려우실 텐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국내에 새 공장을 지을 때 쓰는 돈과 던져봐도 아주 큰 축에 들어가요. 한 회사가 밖에서 벌이는 일 가운데 이만한 규모는 흔치 않아요. 위치는 다시 오디샤예요. 10년 전에 빈손으로 나온 바로 그 주로 돌아간 거예요. 같은 주로 돌아갔다는 게 저는 이 소식에서 제일 눈에 띄었어요. 세계의 제철소를 지을 만한 자리가 그곳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굳이 한번 크게 데인 곳을 다시 골랐으니까요. 그 이유는 결국 원료예요. 샘물을 뽑는 사업은 철광석을 어디서 얼마나 싸게 가져오느냐가 원가의 큰 몫을 차지하는데 그 조건을 맞춰주는 자리가 인도 안에서도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를 고른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았던 셈이에요. 틀린 건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자리를 그대로 두고 방식만 바꿨어요. 실패를 통째로 부정하는 대신 어디까지가 맞았고 어디부터가 틀렸는지를 갈라낸 셈이에요. 혼자 들어가면 세입자입니다. 이번에 고른 자리는 철광석 산지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철도와 항만으로 이어지는 길이 좋다는 점도 같이 따졌어요. 일정도 나왔어요. 착공하고 나서 48개월 안에 짓는 걸 목표로 잡았고 계획대로면 2031년에 완공돼요. 이 일정을 보면서 좀 아득해지실 수도 있어요. 지금 도장을 찍은 사업의 결과물이 나오는 게 한참 뒤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제철소는 원래 그런 사업이에요. 짓는데 오래 걸리는 대신 한 번 세우면 수십 년을 돌리니까 판단의 단위 자체가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훨씬 길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볼 때는 지금 시장이 좋으냐가 아니라 완공될 무렵에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를 봐야 해요. 인도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철을 쓰는 나라가 되어 있을지가 사업의 전제인 셈이에요. 그 전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투자는 아주 늦은 결정일 수도 있고 아직도 이른 결정일 수도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이 판단을 지금 내리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제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나란히 놓아볼게요.
처음에는 포스코가 지분을 전부 쥐고 혼자 들어갔어요. 땅도 혼자 구해야 했고, 채굴권도 혼자 받아야 했고, 마을과의 협상도 혼자 해야 했어요. 인도라는 나라의 행정과 정치와 여론을 전부 외국 회사가 상대해야 했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함께 들어간 상대가 인도 최대 철강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인도에서 이미 제철소를 여러 개 돌리고 있고, 그 나라의 인허가와 토지와 원료 조달을 이미 겪어본 회사예요. 똑같은 땅에 가더라도 이 차이는 엄청나요. 앞의 방식이 낯선 동네에 혼자 새를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이번은 그 동네에서 이미 여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짓는 방식이에요. 현지 회사가 옆에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서류 한 장을 받으러 갈 때도 어느 부서를 먼저 거쳐야 하고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하는지를 이미 아는 사람이 가면 걸리는 시간이 통째로 줄어들어요. 지역 여론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업이라도 그 나라 회사가 짓는다고 하면 일자리와 세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외국 회사가 짓는다고 하면 자원과 이익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부터 나와요. 그건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지 회사와 손을 잡는다는 건 기술이나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할 자격을 빌려오는 일에 가까워요. 그 자격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시간으로도 잘 안 쌓여요. 혼자 들어가면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에서 제일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처음 들어갈 때 포스코가 혼자 간 건 실수라기보다 당시로선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그때 포스코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철 기술을 가진 회사였고, 인도에는 그만한 수준으로 일관제철소를 돌려본 회사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기술을 가진 쪽에서 보면 굳이 몫을 나눌 이유가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절반을 떼어주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에는 빠진 게 있었어요. 제철소를 짓는 일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철소는 기계를 세우는 사업이 아니라 땅과 물과 전기와 길과 사람을 한꺼번에 다루는 사업이에요. 가운데 기술이 해결해 주는 건 사실 한 조각이에요. 이건 우리가 산업 뉴스를 볼 때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기도 해요. 어떤 회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회사가 어디서든 이길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사업은 기술 바깥의 조건들이 훨씬 많이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업의 성패를 볼 때는 그 회사가 무엇을 잘하느냐보다 그 나라에서 무엇을 못하느냐를 먼저 봐야 해요. 못하는 걸 누가 대신해 주느냐가 정해지지 않으면 잘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머지 조각들은 전부 그 나라 안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예요. 어느 부처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그 마을 어른이 누구인지, 주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뭘 신경 쓰는지 같은 것들요. 그리고 이런 건 외국 회사가 아무리 돈을 써도 잘 안 풀려요. 오히려 외국 회사가 나서면 반대하는 쪽이 훨씬 쉽게 명분을 얻어요. 제철소가 특히 그래요.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은 부지가 넓어도 한 덩어리로 끝나는데, 철소는 원료를 실어오는 길과 물을 끌어오는 관과 전기를 넣는 선까지 전부 그 지역을 가로질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철소를 짓는다는 건 공장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에요. 지도가 바뀌면 피해 관계자가 마을 몇 개가 아니라 일대 전체로 늘어나요. 그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는 점이 더해져요. 시공부터 완공까지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이라 그 사이에 선거가 여러 번 지나가고 그때마다 상대해야 할 정치인이 바뀌어요.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다음 정부가 그대로 이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이 사업에서도 처음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과 나중에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인도만 유별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큰 땅을 오래 쓰는 사업은 결국 그 나라 정치의 시간표 위에서 굴러가고, 외국 회사는 그 시간표를 읽을 눈이 없어요. 실제로 오디샤에서도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이 땅을 외국 기업에 넘긴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협상은 정치가 됐어요. 정치가 되면 시간표가 사라져요. 회사는 언제까지 뭘 끝내겠다는 계획으로 움직이는데, 정치는 그런 일정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실패한 원인을 인도 탓으로만 돌리면 절반만 본 거예요. 인도가 어려운 나라인 건 맞는데 그 어려움을 혼자 상대하겠다고 한 선택이 그만큼 무거웠어요. 혼자 들어가면 세입자입니다.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그때 포스코가 원했던 건 제철소만이 아니라 광산이었어요.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었으니까 채굴권이 흔들리는 순간 사업 전체가 흔들렸어요. 남의 나라 자원을 조건부로 깔고 세운 계획은 조건이 바뀌면 통째로 무너져요. 이번 계약이 다른 점이 바로 여기예요. 원료 조달을 현지 회사가 이미 갖고 있는 체계 안에서 푸는 구조로 짰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식은 포스코만 얻는 게 아니에요. 상대 쪽도 얻는 게 분명해요. 인도 회사는 철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고급 강판 쪽에서는 아직 채워야 할 자리가 있어요. 자동차용 강판처럼 얇고 균일하게 뽑아야 하는 물건은 설비만 사온다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합은 서로 없는 걸 채우는 모양이에요. 한쪽은 그 나라를 알고 다른 한쪽은 그 물건을 알아요. 이 짝이 맞을 때 합작은 굴러가요. 반대로 양쪽이 같은 걸 잘하면 합작은 대개 싸움으로 끝나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기술을 주고 시장을 얻는 거래를 좀 손해보는 장사처럼 여기는 버릇이 있어요. 기술은 한 번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데 시장은 언제든 닫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넘겨준 기술이 몇 해 뒤에 경쟁자가 되어 돌아온 사례를 우리 산업은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런데 이번 구조는 기술을 넘기고 빠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술로 만든 물건에서 나오는 이익을 절반 갖고 계속 남아있는 방식이에요. 남아서 같이 벌면 기술이 넘어가는 게 손해가 아니라 기분의 값이 올라가는 일이 돼요. 물론 이 구조가 저절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몇 해 뒤에는 굳이 절반을 나눠줄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합작이라는 건 도장을 찍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계속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어야 유지되는 관계예요. 관계를 오래 끌고 간 회사와 테만에 밀려난 회사의 차이도 이게 거기서 갈렸어요. 혼자 들어가면 세입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주 깔끔한 반전 이야기 같은데 저는 여기서 속도를 좀 늦추고 싶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과 철소가 돌아가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긴 시간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볼 건 착공이에요. 이번에도 결국 땅 위에서 시작해야 하는 사업이라 부지와 인허가와 주민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문제를 앞에서 받아줄 사람이 이번에는 현지 회사라는 게 달라요. 그런데 현지 회사라고 해서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수도에서도 대규모 제철소를 짓는 일은 늘 분쟁을 동반해 왔어요. 현지 기업이 하면 명분 싸움에서 유리할 뿐이지 절차 자체가 짧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음으로 볼 건 일정이에요. 착공 후 몇 년이라는 계획은 착공을 언제 하느냐가 정해져야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대형 사업에서 계획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중간에 설계가 바뀌고 비용이 늘어나는 게 훨씬 흔한 일이에요. 돈 이야기도 해야 해요. 단위 투자는 시작할 때의 계산과 끝날 때의 계산이 되게 다르거든요. 원자재 값이 오르거나 환율이 흔들리면 총액이 늘어나요. 절반씩 내기로 했으니 늘어난 목도 절반씩 나눠지는데 시점에 양쪽 회사의 사정이 틀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합작이라는 구조 자체도 양날의 칼이에요. 투자할 때 위험을 줄여주는 대신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이변이 생기면 풀기가 어려워요. 사회를 반씩 나눠 가진 구조는 균형이 잡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어느 쪽도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급하게 결정해야 할 순간에 이 구조가 발목을 잡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합작이 깨지는 이유를 보면 기술이나 돈 때문인 경우는 의외로 드물어요. 대개는 사업이 잘 될 때 누가 더 기여했는지를 두고 다투거나 잘 안 될 때 누가 더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갈라섰어요. 그리고 그 다툼은 계약서로 잘 안 막혀요. 아무리 꼼꼼히 써놔도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늘 계약서에 없는 모양으로 오거든요. 특히 양쪽 회사의 사정이 달라지는 순간이 위험해요. 한쪽이 다른 사업에서 손실을 크게 보거나 경영진이 바뀌면 같은 합작 사업을 두고도 어제와 오늘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절반씩 나눈 구조는 잘 굴러갈 때는 가장 튼튼하고 흔들릴 때는 가장 약해요. 한 사업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건 계약 직후가 아니라 처음으로 예상 밖의 손실이 났을 때예요. 그리고 시장 자체를 봐야 해요. 수요가 철을 많이 쓸 거라는 전망은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전망이 틀렸던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수요가 오는 속도와 우리가 준비한 속도가 어긋나면 맞는 전망도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싼 철이 대량으로 흘러다니는 상황이 이어지면 또 지은 제철소가 처음부터 값싸움에 끌려 들어가요. 인도 안에서도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값싼 철을 막아달라는 요구와 산업 전체의 원가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요. 한쪽으로 정책이 기우느냐에 따라 제철소의 셈법이 통째로 달라져요. 보호를 받으면 시작부터 유리하고 문이 열려 있으면 완공하자마자 가장 치열한 싸움터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이 결정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나라 안에서 나라 산업을 두고 벌어지는 논의라 해서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파트너가 있느냐가 여기서도 갈려요. 이렇게 보면 절반을 떼어준 대가로 얻은 게 하나 더 있는 셈이에요.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논의의 테이블에 앉을 자리를 산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제가 이 소식을 읽을 때 인도 진출이라는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건 나라 대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 대 회사의 계산이에요. 또 필요한 걸 맞춰서 절반씩 걸었을 뿐이고 그 계산이 안 맞으면 언제든 다시 접힐 수 있어요.
투자 들어가면 세입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이야기가 꽤 값지다고 생각해요. 실패를 겪은 회사가 그 실패에서 배운 걸 실제로 다음 결정에 반영한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드물어요. 대개는 실패한 사업을 그냥 덮고 다시는 그 지역 이야기를 꺼내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같은 나라, 같은 주로 같이 갔잖아요. 다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고, 연료를 조건으로 깔지도 않았어요. 배운 걸 다시 써먹으려면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실패한 기억이 있는 곳에는 크게 다시 안 가려고 하니까요. 회사 안에서도 그래요. 한번 크게 대인 지역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 그때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 먼저 반대하고 반대를 뚫는 데만 상당한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작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그때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안 됐는지 어느 대목에서 판단이 어긋났는지를 몸으로 아는 건 그 사람들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실패한 곳으로 돌아가는 일은 가장 꺼려지는 선택이면서 동시에 가장 승산이 있는 선택이기도 해요. 수순을 넘어서는 회사가 드물어서 그렇지요. 결정이 흥미로운 건 그래서예요. 또 넘어가는 대신 그 자리로 다시 가서 는 다른 방식으로 서보겠다고 한 거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저는 몇 가지를 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볼 건 착공 시점이에요. 계약이 아니라 사업이 언제 들어가는지가 이 사업의 진짜 출발점 아닐까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사업도 도장은 아주 성대하게 찍혔고, 그래도 뉴스는 오늘과 거의 같은 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소식만 보고 이번엔 다르다고 단정하는 건 그때 우리가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셈 아닐까요? 짝 달라진 건 구조인데 그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처음으로 난관이 닥쳤을 때 드러나요. 그 다음으로 궁금한 건 부지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예요. 이번에는 반대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나오더라도 예전보다 빨리 정리될까요? 그 조건도 봐야 해요. 어쪽이 무엇을 대고 어쪽이 무엇을 팔지가 계약서 안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남는 몫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 방식이 다른 곳에서도 반복될지가 궁금해요. 짓는 대신 현지 강자와 절반씩 거는 방식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기본 문법이 될까요? 마지막 질문은 조금 다른 결이에요. 왜 동안 해외 진출이라는 말을 들으면 전부 다 하는 그림부터 떠올렸을까요? 기술이 좋으면 혼자 해도 된다는 생각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야기는 기술이 좋아도 땅의 문법을 모르면 2년을 쓰고도 뚝 하나 못 세운다는 걸 보여줬어요. 기업들이 앞으로 나가는 방식도 이 목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현지 법인을 세우고 우리 사람을 보내서 방식대로 돌리는 게 정석이었는데 지금은 그 나라 회사와 절반씩 걸고 들어가는 사례가 부쩍 늘었잖아요. 이 우리가 약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제대로 계산할 줄 알게 된 걸까요? 좀 후자에 가깝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부 갖는 대신 확실하게 절반을 갖는 선택은 사실 자신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못하는지 알 때 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자기가 못하는 걸 인정하는데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12년은 값비싼 수업료였어요. 대신 그 수업에서 배운 걸 이번 계약서에 옮겨 적었다면 그 돈이 아주 헛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업료를 냈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걸 적어 놓는 것과 그걸 실제로 쓰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또 저는 이번 이야기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봐요. 밖에 나가서 다 갖겠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 갖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요. 반을 떼어주는 결정은 늘 아까워 보여요. 근데 그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실제로 굴러가게 만들어준다면 그건 잃은 게 아니라 산 거 아닐까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은 이번엔 굴뚝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낯선 나라에 공장을 세운다면 절반을 떼어주고 문을 여는 쪽을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다 갖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쪽을 고르시겠어요? 투자 들어가면 세입자입니다.